이 파트에서는 RV32i 명령어의 요구가 실제 데이터 패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명령어, 비트 배치와 즉시값 조립을 확인하고 ALU 분기 점프 적재 저장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은 명령어 형식이 디코더의 제어 신호를 만들고 그 제어 신호가 피연산자 선택과 결과 경로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각 명령을 볼 때에는 어떤 값을 읽는가,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가, 결과를 어디에 기록하는가라는 세 질문을 기준으로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볼륨 1과 2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 즉시값, 프로그램 카운터, 메모리 접근의 역할은 필요한 위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챕터 1에서는 타이니 RV32i를 출발점으로 삼아 RV32i 40개 명령어 구현으로 확장할 때 어떤 하드웨어가 추가되거나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5단 파이프라인은 유지하지만 연산, 메모리 접근, 파이프라인 제어, CSR과 트랩 기능은 크게 확장됩니다. 이 장은 이후 34개 챕터를 읽기 위한 전체 설계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볼륨 후의 타이니 RV32i는 이미 5단 파이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지원 범위는 14개 명령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볼륨 3의 출발점은 이 코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표준 RV32i의 나머지 기능이 기존 데이터 패스와 제어에 어떤 요구를 추가하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RV32i 확장은 명령어 목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 5단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의미와 제어 경로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이 장에서 정한 확장 지도가 이후 ALU, 메모리, 해저드, CSR, 트랩장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장은 타이니 RV32i에서 무엇을 그대로 가져오고 무엇을 확장해야 하는지 경계를 세우는 장입니다. 출발점은 명령어 수가 아니라 하드웨어 요구사항입니다. 부분 워드 접근, 추가 분기와 시프트, 점프와 링크, 가까운 데이터 의존, CSR과 트랩이 각각 어떤 회로를 요구하는지 연결해보면 명령어 집합의 확장이 곧 데이터 패스와 제어 구조의 확장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장은 크게 연산과 메모리 경로의 확장, 가까운 데이터 의존을 처리하는 포워딩과 인트로, 그리고 머신 상태와 예외를 다루는 CSR 트랩 구조로 나뉩니다. 명령어 하나를 추가할 때 해독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피연산자 선택과 결과 경로, 파이프라인 제어까지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체 설계의 관점입니다. 타이니 RV32i는 14개 명령어를 실행하는 5단 파이프라인 CPU입니다. 명령어 집합은 산술과 논리 연산, 즉시값 연산, 적재와 저장, 조건 분기, 상위 즉시값 적재를 포함하고 4개의 파이프라인 경계 레지스터가 IF부터 WB까지 상태를 전달합니다. 각 주요 모듈은 전용 테스트 벤치로 검증되었고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제 보드에서 실행하는 완결된 구조입니다. 이번 볼륨은 이 구조를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면서 기능 범위를 확장합니다. 블록도를 읽을 때는 상자 이름보다 입력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출력이 영향을 주는 다음 상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논리는 현재 입력으로 즉시 선택을 만들고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나 CSR은 클록 경계에서 상태를 저장합니다. 같은 선이라도 데이터 값인지 멀티플렉서 셀렉트인지 PC를 바꾸는 PC 전환인지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그림 다음에 나오는 RTL이 단순 코드가 아니라 블록 간 계약을 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니 RV32i의 한계가 이번 확장의 범위를 정합니다. 바이트와 하프워드 접근, 부호 및 무부호 분기, 레지스터 시프트, JAL과 JALR, 근접 데이터 의존 처리, 예외 처리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볼륨에서는 ALU와 메모리 경로를 넓히고 포워딩과 인터록을 추가하며 CSR과 트랩 경로를 새로 연결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기능의 목록이 곧 추가해야 할 하드웨어 요구사항의 목록이 됩니다. 데이터라면 어느 레지스터나 연산 결과로 이어지는지, 제어라면 어느 멀티플렉서나 파이프라인 경계를 움직이는지 구분하면서 전체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6단계는 서로 독립적인 기능 목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이프라인의 서로 다른 경계를 확장합니다. 부분 워드 접근은 맴 단계의 데이터 정형과 쓰기 레인을 바꾸고 새로운 비교와 시프트는 EX 단계의 ALU 의미를 넓힙니다. JAL과 JALR은 PC 선택과 라이트백을 동시에 사용하며 포워딩과 인터록은 여러 명령이 겹쳐 실행될 때의 시간 관계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CSR과 트랩은 정상 계산과 별개의 아키텍처 상태와 흐름 전환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이 후장의 순서는 이 6단계를 실제 회로 요구사항으로 하나씩 바꾸는 과정입니다. 파이프라인 구조는 개선하나 기존 RTL 모듈 대부분은 확장됩니다. 이 구조는 블록 이름보다 입력이 어느 단계에서 오고 출력이 어느 단계의 선택을 바꾸는지로 해석하면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 그림에서는 기존 5단계의 위치 관계를 먼저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IF에서 가져온 명령이 ID에서 해독되고 EX에서 연산과 분기 판단을 거쳐 MEM과 WB로 흐르는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새 기능은 이 흐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입력과 출력에 붙습니다. ALU와 디코더의 확장은 기존 경로 안에 들어가고 포워딩은 D단계 결과를 EX 입력으로 되돌리며 CSR 트랩은 EX에서 검출된 사건을 PC 제어와 상태 저장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그림의 핵심은 새 CPU가 아니라 기존 파이프라인에 어떤 옆길과 피드백 경로가 추가되는가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색 자체보다 기존 경로와 확장 경로의 경계입니다. IF부터 WB까지의 기본 5단 흐름은 유지되지만 각 단계 주변에 새 선택 신호와 상태 경로가 붙습니다. 따라서 이후 장에서 새 모듈을 볼 때 기존 파이프라인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기존 경로에 조건을 추가하는지를 구분하면 전체 구조를 잃지 않고 세부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RV32i 확장은 크게 6종류의 하드웨어 변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LU는 시프트와 비교 연산을 추가해 17개 연산으로 넓어지고 메모리 경로는 바이트와 하프워드 선택 및 바이트 이네이블을 추가합니다. 포워딩과 인터록은 가까운 데이터 의존을 하드웨어가 처리하도록 만들고 CSR은 프로그램 데이터와 구분되는 머신 상태를 저장합니다. 트랩 경로는 예외와 인터럽트를 검출해 원인과 복귀 정보를 기록하고 핸들러로 제어를 전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능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령 종류가 늘어나면 디코더와 데이터 패스가 확장되고 파이프라인에서는 새 데이터 의존과 제어 전환까지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뒤의 장에서는 개별 기능뿐 아니라 기존 5단 파이프라인 안에 이 변화가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와 어느 단계의 선택을 바꾸는지가 핵심입니다. 명령어 추가는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회로의 추가를 의미합니다. 명령어 집합을 넓히는 일은 OP 코드표를 늘리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령어 집합의 확장은 OP 코드표의 증가가 아니라 데이터 패스와 제어 구조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은 ID 단계의 해독폭과 익스큐션 단계의 연산 경로뿐 아니라 이후 CSR과 트랩 제어까지 코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명령어와 하드웨어의 대응을 보면 한 명령을 추가하는 일이 디코더 한 줄을 더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수 명령은 ALU 연산과 제어 폭을, 부분 메모리 명령은 데이터 정형과 바이트 쓰기 허용을, 점프는 PC 선택과 링크 라이트백을, 시스템 명령은 CSR과 트랩 상태를 요구합니다. 이 대응표는 이후 장의 순서를 하드웨어 요구 사항에서 도출한 지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청록색은 타이니 RV32i에서 계승한 구조, 주황은 이권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구조, 흰색은 이후 장에서 다루는 구조입니다. 아키텍처 전체를 볼 때는 색보다 경계가 더 중요합니다. 청록 영역은 볼륨 2에서 이미 검증된 파이프라인의 기반이고 주황 영역은 이번 권에서 기능이 늘어나거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포워딩과 해저드 검출은 파이프라인 내부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CSR 트랩은 정상 명령 흐름 밖에서 CPU 상태를 보존합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기능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EX 단계의 데이터와 IF 단계의 PC 제어에서 만납니다. 뒤에 장들을 읽을 때 각 블록을 이 전체 구조의 어느 위치에 놓을 수 있으면 세부 RTL이 훨씬 덜 분절되어 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타이니 RV32i의 5단 파이프라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RV32i 전체 명령어를 지원하기 위해 어디를 확장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했습니다. 핵심은 명령어 추가와 회로 추가를 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연산, 메모리, 제어, CSR, 트랩의 확장이 모두 명령어 요구에서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요구사항의 출발점인 명령어 비트 형식을 정리합니다. 결국 RV32i 확장은 명령어 목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 5단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의미와 제어 경로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이 장에서 정한 확장 지도가 이후 ALU, 메모리, 해저드, CSR, 트랩 장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장은 RV32i 명령어 형식과 하드웨어 요구사항이며 여기서 정리한 결과를 다음 기능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서 확정한 출력이나 상태가 다시 새로운 입력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명령어 형식을 단순히 비표표로 외우지 않고 왜 이 배치가 하드웨어 구조와 연결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RV32i의 기본 형식은 RISBUJ로 나뉘지만 OP-코드, RD, 펑크3, RS1, RS2처럼 자주 사용하는 필드는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 유지됩니다. 특히 RS1과 RS2, RD의 위치가 형식마다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디코더와 레지스터 파일은 명령어 종류가 바뀔 때마다
입력 비트를 다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즉시값은 형식에 따라 여러 위치에 나뉘어 저장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공통 필드 위치를 유지하면서 OP-코드 공간과 즉시값 범위를 확보하려는 설계 선택입니다. 그래서 CPU 안에는 흩어진 이미디엇 비트를 다시 32비트 값으로 조립하는 EMM젠이 필요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형식이 6개다가 아닙니다. 명령어 비트 배치가 디코더, 레지스터 파일, EMM젠의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후 ALU, 브랜치, JAL, 로드와 스토어를 볼 때도 각 명령이 어느 형식을 쓰는지보다 그 형식에서 어떤 정보가 어느 하드웨어 블록으로 전달되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명령어 형식은 어셈블리 문법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해독 회로가 비트를 꺼내는 규칙입니다. 32비트 명령어 안에서 OP-코드와 레지스터 번호처럼 위치가 고정된 필드가 있는 반면 즉시값은 형식에 따라 배치가 달라집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차이가 왜 6형식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그 정리가 즉시값 생성기와 디코더 구조를 어떻게 단순하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OP-코드는 명령어 계열을 구분하고 RDRS, 1RS, 2, 펑크, 3 같은 주요 필드는 가능한 한 고정된 위치를 공유합니다. 반면 즉시값은 ISBUJ 형식마다 다른 위치에서 조립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레지스터 필드는 병렬로 바로 꺼내고 즉시값만 별도의 생성 경로에서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형식을 비교할 때 먼저 고정된 필드를 찾으면 전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OP-코드는 항상 하위 7비트에 있고 RD는 목적지 레지스터가 필요한 형식에서 같은 위치를 사용합니다. RS1과 RS2도 각각 같은 비트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 고정성 덕분에 레지스터 파일의 주소 입력은 명령어 형식마다 별도의 복잡한 재배치 회로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미디에이트는 형식마다 배치가 달라집니다. S형은 저장할 데이터에 RS2 필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미디에이트가 두 조각으로 나뉘고, B형은 분기거리를 표현하면서도 기존 필드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비트가 재배치됩니다. J형도 긴 PC 릴레이티브 옵셋을 만들기 위해 이미디엇 비트가 여러 구간에 흩어집니다. 즉, 리스크 V는 레지스터 번호를 읽는 경로는 단순하게 유지하고 즉시값 복원은 EMM젠에 맡긴다는 방향으로 복잡성을 배치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뒤의 비트표는 암기 대상이 아니라 하드웨어 분업의 결과로 읽을 수 있습니다. RV32i 명령어는 6형식으로 나뉘지만 모든 필드가 매번 다른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OP-코드는 항상 하위 7비트에 있고 목적지와 소스 레지스터 번호, 펑크3도 해당 필드가 존재하는 형식에서는 같은 위치를 사용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주로 즉시값의 배치입니다. 이 규칙 덕분에 해독기는 공통 필드를 먼저 읽고 형식에 따라 필요한 즉시값만 별도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비트 필드의 위치는 소프트웨어 문법보다 하드웨어 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정된 위치는 별도 선택 없이 병렬로 뽑을 수 있고, 흩어진 위치는 컨캐네이트와 부호 확장 같은 재조립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트가 데이터이고 어떤 비트가 컨트롤 디코드의 근거인지 분리하면 ID 단계가 실제로 하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RISU가 기본 형식이고 B와 J는 즉시값 배치를 달리한 변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6그림을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OP-코드는 항상 하위 7비트에 있고 존재하는 경우 RD, RS1, RS2와 펑크3도 정해진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같은 비트 위치에서 레지스터 번호와 기능 필드를 꺼내서 있습니다. 반대로 분기와 점프의 옵셋은 정렬 특성을 인코딩에 반영하기 때문에 EMM젠에서 재배열이 필요합니다. OP-코드는 명령어의 큰 계열을 구분하고 목적지 레지스터와 두 소스 레지스터는 정해진 비트 위치에서 읽힙니다. 펑크3와 펑크7은 같은 OP-코드 안에서 세부 동작을 나눕니다. 모든 형식이 모든 필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기는 먼저 형식 이름을 알아내지 않아도 필요한 필드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비트 필드의 위치는 소프트웨어 문법보다 하드웨어 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정된 위치는 별도 선택 없이 병렬로 뽑을 수 있고, 흩어진 위치는 컨캐네이트와 부호 확장 같은 재조립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트가 데이터이고 어떤 비트가 컨트롤 디코드의 근거인지 분리하면 ID 단계가 실제로 하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R 형식은 즉시값이 없어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고정 필드와 형식별 가변 필드를 분리하면 디코더와 즉시값 생성기의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이미젠의 계열 판정은 OP-코드가 어떤 즉시값 조립식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조합 논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열 순서를 임의의 우선순위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OP-코드 값은 서로 다른 7비트 패턴이므로 정상 명령에서는 한 계열만 유치합니다.
즉, 이 코드는 먼저 쓴 조건이 이긴다는 제어가 아니라 어떤 형식의 비트 재조립식을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디코드입니다. 발형식은 즉시값 자체가 없으므로 이 생성 목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있으면 디코더와 이미젠이 서로 겹치지 않는 역할을 갖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EMM젠이 구분하는 명령어 계열의 값이 뒷단계에서 직접 연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PC나 멀티플렉서 선택을 바꾸는 조건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데이터 경로와 제어 경로가 구분됩니다. 형식별 이미디어 조립은 단순한 비트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명령어가 요구하는 수의 의미까지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I형은 12비트 이미디에이트를 부호 확장하고 S형은 두 곳에 나뉜 비트를 합친 뒤 부호 확장합니다. P형은 둔기 오프셋이 2바이트 단위이므로 복원된 값의 최하위 비트가 0이 됩니다. J형도 PC 릴레이티브 점프 오프셋을 만들기 위해 흩어진 비트를 재배치하고 최하위 0을 포함해 32비트 값으로 확장합니다. U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명령어의 상위 20비트를 결과의 상위 20비트에 놓고 하위 12비트를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LUI는 큰 상수의 상위 부분을 만들 수 있고 AUI PC는 같은 유형 이미디에이트를 PC에 더해 PC 릴레이티브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EMM젠이 명령의 최종 연산을 수행하는 블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MM젠은 명령어 안에 압축된 비트 표현을 ALU나 PC 계산 경로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2비트 P연산자로 복원합니다. 같은 이미디어 출력이 산술 연산, 주소 계산, 브랜치 타깃, 점프 타깃 등 여러 곳에서 재사용됩니다. 예제의 헥사형 0A48533을 형식 판정 전에 잘라보면 OP 코드, 목적지 레지스터, 두 소스 레지스터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값에서 X12 목적지이고 X9와 X12 소스가 됩니다. 즉, 명령어 형식은 모든 필드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정 필드를 유지한 채 즉시값 해석과 일부 필드의 사용 여부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 예제의 핵심은 0x00A48533이라는 30비트 워드를 R0이라고 임의한 뒤에 필드를 잇는 것이 아니라 포맷 판정 이전에도 OP 코드와 레지스터 필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6중의 OP 코드는 011-01011로 R타입 계열을 가리키고 1B7은 RDX10, 19빅15는 RS1X9, 242직은 RS2X10로 읽힙니다. I형에서는 24B10 같은 자리의 의미가 즉시값 일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리와 그 자리의 사용 의미를 구분하면 여러 포맷을 하나의 디코드 와이어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명령어 형식은 이후장의 하드웨어 요구와 직접 연결됩니다. 레지스터 연산은 ALU와 레지스터 파일을 중심으로 하고 즉시값 명령은 즉시값 생성과 입력 선택을 추가합니다. 로드와 스토어는 메모리 경로를, 분기와 점프는 프로그램 카운터 제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형식표는 단순한 ISA 분류표가 아니라 뒤에 등장할 회로 블록의 필요성을 예고하는 지도입니다. OP 코드는 명령어 계열을 구분하고 RDRS, 1RS, 2, 펑크, 3 같은 주요 필드는 가능한 한 고정된 위치를 공유합니다. 반면 즉시값은 ISBUJ 형식마다 다른 위치에서 조립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레지스터 필드는 병렬로 바로 꺼내고 즉시값만 별도의 생성 경로에서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매핑은 명령어 형식을 학습 순서와 연결합니다. 형식은 비프 배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소스가 필요한지, 즉시값을 어떻게 만들지, 결과를 어디로 보낼지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명령어군과 연결하면 디코더, EMM젠, ALU, 메모리 경로가 왜 별도 블록으로 나뉘는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여섯 명령어 형식은 서로 다른 명령을 묶는 표이면서 하드웨어가 비트를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레지스터 필드처럼 미치가 유지되는 부분과 즉시값처럼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디코더와 즉시값 생성기의 역할이 분리됩니다. CSR 즉시값은 6형식과 별개의 추출 경로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필드들이 실제 연산을 만드는 ALU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명령어 형식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디코더와 이미젠 사이의 인터페이스 규칙입니다. 고정 필드는 공통으로 추출하고 형식별로 달라지는 비트만 별도 처리한다는 구조가 뒤에 해독기와 즉시값 생성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다음 장은 ALU 확장이며 여기서 정리한 결과를 다음 기능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RV32I 명령어는 32비트이지만 그 32비트 안에서 레지스터 번호와 기능 비트, 즉시값이 놓이는 방식은 명령어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어셈블리 이름보다 어느 비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ALU 확장은 연산 목록을 늘리는 작업이지만 교육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같은 32비트 비트열을 명령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덧셈과 논리 연산은 비트 패턴 자체를 처리하지만 비교와 오른쪽 시프트는 사인드인지 언사인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드웨어는 데이터에 부호 있음이라는 표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디코더가 어떤 연산을 선택했는지가 그 비트열을 사인드 또는 언사인드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챕터 3에서는 ALU를 11개 연산에서 17개 연산으로 확장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기능은 시프트와 부호 비교, 무부호 비교입니다. 명령어가 늘어나면 단순히 케이스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신호의 폭과 입력 해석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이 장에서는 제어 폭이 왜 5비트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32비트 값을 부호 있는 수와 없는 수로 해석할 때 회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이니 RV32i의 ALU는 기본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하지만 전체 RV32i를 실행하려면 시프트와 부호무 부호 비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산 개수의 증가보다 같은 32비트 입력을 어떤 규칙으로 해석할지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확장된 ALU는 산술 블록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해석 규칙을 넓힌 결과입니다. 시프트, 부호 있는 부호 없는 비교, 분기 판정이 한 ALU 안에서 정리되면서 EX 단계의 역할이 더 분명해집니다. ALU를 11개 연산에서 17개 연산으로 확장할 때 핵심은 회로를 6개 더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32비트 입력을 부호 있는 값으로 볼지, 부호 없는 값으로 볼지, 오른쪽 시프트에서 상위 비트를 무엇으로 채울지처럼 연산의 해석 규칙이 달라집니다. 이번 장에서는 추가 명령어가 어떤 비교기와 시프트 동작을 요구하는지부터 출발해 제어 코드와 결과를 연결합니다. SLL, SRL, SRA는 이동 방향과 상위 비트 채움 방식이 다르고 SAT 계열과 분기 비교에서는 동일한 비트열을 부호 있는 값 또는 부호 없는 값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프트량은 32비트 데이터 폭에 맞춰 하위 5비트만 사용합니다. ALU가 이런 해석 차이를 한 결과 코드로 제공하면 뒤에 분기 제어도 같은 비교 경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2의 ALU는 11개 연산을 4비트 제어 코드로 구분했습니다. 이번 볼륨에서는 연산이 17개로 늘어나므로 4비트가 제공하는 16개 조합으로는 모든 연산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LU 제어 신호를 5비트로 확장합니다. 이 변화는 명령어 수 증가가 제어 인코딩의 폭을 직접 바꾸는 간단한 사례입니다. ALU 확장의 본질은 연산 이름의 증가가 아니라 입력 해석과 비교 규칙의 확장입니다. 여기서는 볼륨 2의 ALU 데이터 경로 자체를 버리지 않고 연산 종료가 16개를 넘으면서 제어 코드를 5비트로 넓히고 시프트와 부호 해석 연산을 추가합니다. 기존 연산 결과 경로를 유지하면서 선택 가능한 동작의 의미를 확장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값이나 조건이 어느 모듈에서 만들어지고 이후 어떤 선택이나 상태 갱신에 사용되는지를 연결하면 화면의 항목을 독립된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실행 경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확장된 ALU 연산을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입력 비트의 해석 방식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산술 결과를 만들고 AND/OR, XOR는 각 비트 위치를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시프트는 비트를 좌우로 이동시키지만 오른쪽 시프트에서는 빈 상위 비트를 0으로 채우는 논리 시프트와 부호 비트를 복제하는 산술 시프트가 구분됩니다. 비교 연산도 같은 32비트 패턴을 부호 있는 수로 볼 것인지 부호 없는 수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산 종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ALU 제어 코드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입력 비트열에 서로 다른 수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규칙이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비트가 1인 값은 부호 있는 해석에서는 음수일 수 있지만 부호 없는 해석에서는 큰 양수입니다. 그래서 SLT와 SLTU는 동일한 두 입력을 받아도 서로 다른 비교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뒤에 RTL을 보면 각 조건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어 코드는 결국 현재 명령이 요구하는 해석 규칙을 선택하고 ALU는 그 규칙에 따라 32비트 입력에서 결과를 만드는 조합 회로입니다. 이 RTL은 시프트와 비교가 같은 32비트 비트열을 서로 다른 규칙으로 해석하는 연산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SLL과 SRL, SRA는 두 번째 피연산자의 하위 5비트만 시프트량으로 사용합니다. RV32에서는 유효한 시프트량이 0부터 31까지이므로 5비트면 한 워드 안의 모든 이동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SRL은 오른쪽 빈자리를 0으로 채우지만 SRA는 첫 번째 피연산자를 부호 있는 값으로 해석하고 산수로 시프트를 사용해 최상위 부호 비트를 복제합니다. 비교도 같은 원리입니다. SLT는 두 입력을 부호 있는 32비트 정수로 해석하고 SLTU는 동일한 비트열을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사인드와 시프트 연산자의 차이는 문법 차이가 아니라 ISA가 요구하는 수의 해석 방식 자체를 구현한 것입니다. 시프트에서 두 번째 피연산자의 하위 5비트만 사용하는 이유는 32비트 데이터 폭과 직접 연결됩니다. 32비트 값에서 서로 다른 유효 시프트 양은 0부터 31까지이고 이를 표현하는데 5비트면 충분합니다. SLL과 SRL은 빈자리를 0으로 채우지만 SRA는 원래 최상위 부호 비트를 복제합니다. 따라서 SRA는 단순한 오른쪽 이동이 아니라 2의 보수, 사인드 값을 유지하면서 2의 거듭젠 예곱으로 나누는 효과를 갖습니다. 새 시프트는 단순히 비트를 옮기는 연산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시프트에서는 피연산자를 어떤 수로 해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SLL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하위의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SRL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위 빈자리를 0으로 채우므로 비트 패턴을 논리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적합합니다. 반면 SRA는 최상위 부호 비트를 복제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비트가 1인 음수의 경우 SRL을 사용하면 상위가 0으로 채워져 양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SRA는 2를 채워 부호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드웨어가 비트열 자체에서 사인드 또는 언사인드라는 표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이 요구하는 해석 방식에 따라 같은 비트열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RV32I의 레지스터 폭은 32비트이므로 실제 시프트 거리는 0부터 31까지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레지스터 시프트에서는 소스 값의 하위 5비트가 시프트량으로 사용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SRL과 SRA가 별도 명령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RTL에서 논리 시프트와 산수 시프트를 구분하는 이유가 함께 연결됩니다. 같은 32비트 패턴도 부호 해석 여부에 따라 값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헥사 FFFFFFF는 부호 있는 수로는 마이너스 1이지만 무부호 수로는 42억 9,496만 7,295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1과 비교하면 SLT와 SLTU의 결과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SLT는 부호 있는 비교를 위해 입력을 부호 있는 값으로 해석하고 SLTU는 원래의 비트 패턴을 무부호 값으로 비교합니다. 같은 0xFFFFF를 부호 있는 정수로 보면 민읍 1이고 부호 없는 정수로 보면 4젠 209색 4젠, 9색 67젠, 19 9세5입니다. 하드웨어의 비트열은 바뀌지 않지만 비교 연산이 그 비트를 해석하는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SLT와 SLTU의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이 사례는 사인드와 언사인드가 데이터 저장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연산 순간의 해석 규칙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ALU 확장에서 추가된 것은 단순한 연산 번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 해석 방식입니다. 부호 비교와 무부호 비교는 같은 비트열을 다른 수로 보고 산수 시프트는 부호를 유지하면서 비트를 이동합니다. 제어코드는 이런 의미 차이를 하나의 ALU 안에서 선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ALU의 두 번째 입력이 되는 즉시 값을 형식별로 만드는 과정을 다룹니다. 확장된 ALU는 산수 블록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해석 규칙을 넓힌 결과입니다. 시프트, 부호 있는 부호 없는 비교, 분기 판정이 한 ALU 안에서 정리되면서 EX 단계의 역할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 장은 즉시값 생성이며 여기서 정리한 결과를 다음 기능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하이니 RV32I의 ALU는 기본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하지만 전체 RV32I를 실행하려면 시프트와 부호무 부호 비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산 개수의 증가보다 같은 32비트 입력을 어떤 규칙으로 해석할지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미디에이트 제너레이터는 ALU보다 앞에서 동작하는 작은 블록처럼 보이지만 주소 계산과 상수 생성의 출발점입니다. ADDI의 상수, 로드와 스토어의 주소, 옵셋, 브랜치와 점프의 PC, 릴레이티브 옵셋이 모두 여기서 32비트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즉시 값을 잘못 조립하면 ALU 자체가 정확해도 주소와 분기 목표가 모두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은 비트 배치와 실제 데이터 패스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장입니다. 즉시값 생성기는 명령어 안의 비트들을 단순히 잘라내는 회로가 아닙니다. RV32I는 명령어 형식마다 즉시값 비트를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하므로 하드웨어는 해당 명령어 계열을 확인한 뒤 비트를 올바른 순서로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I 형식처럼 연속된 12비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장과 분기, 점프에서는 레지스터 필드와 OP 코드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즉시값이 여러 조각으로 흩어집니다. 이미젠의 역할은 이 흩어진 비트를 ISA가 의미하는 32비트 값으로 복원하고 필요한 경우 부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값은 이후 ALU의 산술 피연산자, 메모리 주소의 옵셋, 분기와 점프의 목표 주소 계산에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즉시값 생성은 ID 단계의 비트 해석과 EX 단계의 실제 연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경계입니다. 즉시값은 명령어에 연속해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기와 점프 형식은 여러 위치에 흩어진 비트를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형식별 비트 배치를 기능별로 나누면 왜 최종적으로 32비트 피연산자가 필요하고 어떤 비트가 부호 확장에 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즉시값 생성기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미지는 OP 코드로 형식을 구분한 뒤 각 위치의 비트를 올바른 순서로 이어붙이고 최상위 비트를 이용해 부호 확장합니다. B와 J 형식에서는 하위 비트 0이 암묵적으로 붙어 주소 단위를 반영합니다. CSR 즉시값은 일반 5개 형식과 별도로 5비트 지임을 추출합니다. 즉시값 생성기의 본질은 비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ISA가 흩어놓은 비트를 32비트 피연산자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이후 ALU 주소 계산, 분기, 점프, 상위 즉시값 경로에 공통 입력이 됩니다. BJU 형식과 CSR 즉시값 경로가 추가되어 조립 방식이 6범주가 됩니다. 즉시값 생성기는 명령어 안에 흩어진 비트를 32비트 피연산자로 복원하는 회로입니다. 형식마다 배치는 달라도 최종 목적은 ALU나 분기 계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시값 생성의 기본 역할은 그대로지만 볼륨 3에서는 BJU 형식과 CSR 지임 경로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새 연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OP 코드에 따라 비트를 조립하는 선택 경로가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기존 이미젠이 즉시값을 32비트로 만드는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원해야 할 배치가 늘어납니다. 볼륨 2에서 사용하던 I와 S 계열만으로는 분기 점프 상위 즉시값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B 형식은 분기 옵셋, J 형식은 점프 옵셋, U 형식은 상위 20비트를 위한 별도 조립이 필요합니다. CSR 즉시값형은 또 다른 명령어 형식을 추가하는 대신 RS1 위치의 5비트를 값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핵심은 연산 블록의 추가가 아니라 한 명령어의 비트를 32비트 피연산자로 복원하는 배선 선택의 확장입니다. RV32i가 정의하는 명령어 형식은 RISBUJ 6입니다. I 형식 명령어에서 소스 레지스터 원자리의 5비트를 값으로 읽는 별도 경로입니다. 형식마다 비트 배치는 달라도 최종 결과는 ALU와 주소 계산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폭의 값입니다. 즉시값 생성기의 출력은 산술 연산뿐 아니라 분기 목표, 점프 목표, 메모리 주소 계산에도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CSR 즉시값은 일반 5개 형식과 별도로 5비트 지임을 추출합니다. 즉시값은 명령어에 항상 연속된 비트열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분기와 점프는 주소 계산에 유리한 형식을 만들기 위해 즉시값 비트를 여러 위치에 나누어 배치합니다. 5 즉시값 형식과 하나의 추출 경로의 값이 뒷단계에서 직접 연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PC나 멀티플렉서 선택을 바꾸는 조건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데이터 경로와 제어 경로가 구분됩니다. 블록 이름보다 입력과 출력의 방향을 따라가면 이 구조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각 목적지 비트가 명령어의 어느 비트에서 오는지 이미젠의 결합식에서 그대로 도출한 표입니다. 즉시값 생성기는 명령어 안에 흩어진 비트를 32비트 피연산자로 복원합니다. 즉시값은 명령어에 항상 연속된 비트열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매핑표는 즉시값의 목적지 비트가 명령어의 어느 위치에서 오는지를 직접 보여줍니다. I 형식처럼 연속된 비트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배선이 단순하지만 B와 J에서는 여러 구간을 재배열해야 합니다. 여기서 덧셈이나 시프트 같은 산술 연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비트를 정해진 위치에 연결하고 부호 확장에 필요한 최상위 비트를 복제하는 조합 회로가 핵심입니다. 다음, RTL의 중괄호 결합식은 바로 이 표의 배선을 베릴로그 문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젠의 RTL은 명령어 계열에 따라 즉시값을 6가지 방식으로 조립합니다. U 형식은 명령어 상위 20비트를 그대로 상위 위치에 두고 하위 12비트를 0으로 채웁니다. CSR 지미는 5비트를 0 확장합니다. 나머지 I, S, P, J 형식은 명령어의 최상위 비트를 복제해 부호를 확장합니다. 코드의 여러 결합식은 결국 비트의 위치와 부호 확장 규칙을 각 형식에 맞게 구현한 것입니다. 6결합식은 각 포맷의 즉시값, 비트 소스를 직접 보여줍니다. I와 S는 ESTR-32를 부호 비트로 복제하고 B는 둔기 옵셋의 하위형을 붙이며 흩어진 7, 3025, 1B8을 재배치합니다. U는 상위 20비트를 그대로 두고 하위 12비트를 0으로 채우며 J는 더 넓게 흩어진 필드를 다시 이어붙인 뒤 비트 0을 0으로 둡니다. CSR 지음은 5비트 부호 없는 값이라 제로 익스텐션합니다. 컨캣네이트의 모양이 임의가 아니라
ISA 인코딩을 32비트 오퍼랜드로 되돌리는 와이어링입니다. J형 이미디에이트는 처음 보면 비트 순서가 뒤섞여 있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적부터 보면 단순합니다. JAL은 현재 PC를 기준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인드 옵셋을 더해야 하므로 명령어 안에 20개의 이미디엇 비트를 저장하고 실제 계산에서는 최하위 0을 포함한 21비트 옥셋으로 복원합니다. 여기서 비트가 연속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이유는 RS1이나 RS2를 없앤 빈 공간에 단순히 순서대로 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형식과 인스트럭션 비트 위치의 중첩을 최대화하여 이미디어 생성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줄이려는 배치입니다. 따라서 EMM젠에서는 인스31을 부호 비트로 사용하고 여러 구간의 비트를 정해진 순서로 재조립한 뒤 마지막에 0을 붙입니다. 이 결과는 JAL의 타깃 계산에 사용됩니다. 타깃은 현재 PC와 복원된 사인드 옵셋의 합이고 동시에 RD에는 PC4가 저장됩니다. 즉, JA의 한 명령은 어디로 갈 것인가와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두 주소를 동시에 다룹니다. J형 이미디에이트를 이해해야 점프 경로와 링크 라이트백 경로가 왜 동시에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즉시값 생성기는 명령어의 흩어진 비트를 모아 32비트 P연산자로 복원합니다. I와 S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B와 J 형식은 비트 위치가 재배치되고 최하위 비트가 암묵적으로 정해집니다. 형식 선택은 OP 코드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은 32비트 경로로 나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OP 코드와 펑크 필드를 제어 신호로 바꾸는 디코더를 살펴봅니다. 즉시값 생성기의 본질은 비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ISA가 흩어놓은 비트를 32비트 P연산자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이후 ALU 주소 계산, 분기, 점프, 상위 즉시값 경로에 공통 입력이 됩니다. 다음 장은 명령어 해독기이며 여기서 정리한 결과를 다음 기능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즉시값은 명령어에 항상 연속된 비트열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분기와 점프는 주소 계산에 유리한 형식을 만들기 위해 즉시값 비트를 여러 위치에 나누어 배치합니다.